그녀는 봄날의 숲 같았다. 혹은 가을의 단풍 같았다. (1300년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던 날, 그녀가 깨어났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녀, 백제의 마지막 공주, 그리고 의자왕의 증손녀 부여태비, 그녀가 돌아왔다. 부여태비, 부여태비라. 부여라는 성씨를 쓰는 여인으로 태비, 즉 임금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의 마지막 수도 이름이자 백제의 왕족들이 썼던 성씨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 성왕의 이름은 부여명농, 그리고 백제 창왕의 이름은 부여창이었죠. 그러니까 부여태비라는 여인은 백제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부여태비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부여태비의 묘. 2004년 중국에서 이 묘가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 이 묘가 백제 공주의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묘비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엔 존재하지 않았던 부여태비란 낯선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여태비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백제의 공주가 그곳에 묻혔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1300년 전 백제 공주가 잠들었던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작진은 부여태비 묘지석이 발견된 곳을 찾아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 중서부의 섬사성. 부여태비의 묘가 발견된 곳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 인근의 작은 마을이다. 20여 가구가 오밀조밀 붙어 사는 여촌이란 마을은 전형적인 중국 농촌 풍경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곧 눈에 띄었다. 마을 곳곳 잘 다듬어진 돌들이 사방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돌들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당나라 시대 유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多这个石头，这不都是以前的呀？啊，以前的，啊，怎么这么多啊？因为我设备上来，啊，差不多，这都周围的吗？这都是跟锤子原来有的。 워낙 흔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판판한 비석들을 의자나 탁자로 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이곳이 당나라 시대 대규모 고분군이었음을 말해준다. 你到上面你去看那头疙瘩，中疙瘩都是馍嘛。仙儿楼那跟前的都是馍嘛。到徐磨呢，唐王陵就在徐磨呢，那在这个西南角上。 부여태비의 묘가 발견된 때는 지난 2004년.
그것은 우연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옥수수밭에 물을 대던 어느 날, 밭 가운데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구멍을 발견하게 된다. 무려 45m 길이의 고분. 묘실로 향하는 복도는 희귀한 벽화로 장식돼 있다. 조사단은 이 벽화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모든 유물은 도굴된 상태였다. 남아있던 단 한 가지는 이곳 삼서성 고고연구소로 옮겨놨다. 그것은 바로 부여태비의 묘지석이었다. 예법에 맞게 묘지석은 두 장의 돌이 한 벌이다. 개석 아래에 지석이 있다. 도굴범이 손상시킨 듯 세 조각으로 깨져 있었지만 그 위엔 상태가 양호하다. (831자의) 글자 중 석자 정도만 판독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글자는 온전하다. 묘지석은 분명 부여태비의 것이었다. 这是扶余太妃会，从这个扶余这个姓氏来看呢，那就是100%的可以确定他是百济的后裔，这是没有什么可以怀疑的。 부여태비. 부여란 성을 가진 당나라 왕의 어머니. 그런 그녀가 백제의 공주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这个扶余氏呢，她是扶余德章的女儿，是扶余隆的孙女，她的曾祖父是扶余义慈。 묘지석은 부여태비가 부여덕장의 딸이며 부여융의 손녀이며 의자왕의 증손녀라 명백히 밝히고 있다. 关于这个扶余隆和扶余义慈呢，新旧唐书上有很明确的记载，说他们就是百济王，所以呢，扶余氏是百济王室的后裔是确定无疑的。同时呢，她也是百济王朝目前我们发现的最后的一个公主。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의 증손녀인 것이다. 전혀 몰랐었죠. 의자왕의 아들이라든지 뭐 손자까지는 어느 정도 당나라 사서의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았으면 증손녀까지 기록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죠. 근데 부여태비 묘지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 의자왕의 증손녀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여태비가 묻힌 마을 주변엔 거대한 무덤들이 많이 모셔져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곳이 당고조의 무덤인 헌릉인 것이다. 의자왕의 증손녀가 당나라를 건국한 당고조의 무덤 부지에 함께 묻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배장, 즉 딸림 무덤이다. 这是唐高祖李渊的献陵，这个陵墓呢是高祖李渊呢是唐的开国皇帝，他的陪葬墓区呢主要分布在他的北边和他的东边。
这个陪葬区呢，主要陪葬的墓呢是他的子女，还有他的近臣，能够葬在这个地方呢，就是很高的荣誉了。 너무나 방대해 헌릉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 황제가 안정된 무덤 부지엔 최측근 인사들만 함께 묻힐 수 있다. 백제의 공주 부여태비는 어떻게 그리고 왜 헌릉 부지에 묻힌 것일까? 这个东北方向呢，就是扶余太妃的墓葬。她能够葬在这个唐献陵的陪葬区内呢，说明她身份很高，因为她是皇族成员。 분명한 것은 부여태비가 당나라에서 황제의 무덤에 묻힐 만큼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황족이었다. 황제의 무덤에 배장될 정도가 됐다는 것 자체는 백제 의자왕과 의자왕의 그 후손들에 대한 당에서의 대우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쪽 나라의 귀족이자 의자왕의 증손녀인 부여태비. 백제 멸망 30년 뒤 호련히 나타난 그녀는 어떻게 황족이 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백제의 마지막 공주 부여태비. 백제가 사라진 뒤의 시간은 우리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 백제인들, 특히 백제 왕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 결국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백제 의자왕 이후의 왕족 가계도조차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부여태비 묘지석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의자왕의 직계 가계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의자왕의 맏아들은 부여융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전부죠. 그 이상은 어떤 것도 명쾌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부여태비 묘지석에 의하면 부여융의 아들은 부여덕장이고 또 그의 딸이 바로 부여태비입니다. 의자왕, 부여융, 부여덕장, 부여태비 이 4대에 걸친 직계도가 최초로 밝혀진 것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것은 서기 660년. 그리고 부여태비가 출생한 것은 690년. 이런 상황 속에서 백제의 공주라는 새로운 존재가 그것도 당나라의 황족으로 등장을 하다니.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부여태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여태비는 분명 백제 멸망사와 한 이야기 속에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로 태어나 700여 년 동안 끝모를 전쟁을 치렀던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660년 그 수명을 다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에겐 당나라의 포로라는 운명만이 허락돼 있었다. 망국의 슬픔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나라로 끌려가는 의자왕의 배는 이 유황산자락 백마강을 따라 떠나갔다.
산유화가는 당시 아픔을 담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떠나는 의자왕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유황산에 올라 하늘에 빌었던 백제인들. 그들은 의자왕을 떠나보내며 백제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부디 만수무강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통곡의 배웅을 뒤로하고 의자왕과 그의 아들 세자 융은 죄인의 신분으로 낙양에 도착했다. 그리고 응천문에서 항복식을 올렸다. 압송된 의자왕은 당 고종에게 바쳐졌다. 끌려온 12,000명의 백성과 백제 왕족들의 생사는 오로지 당 황제의 처분에 달려 있었다. 고종은 의자왕의 죄를 꾸짖고 곧 사면했다. 그러나 며칠 뒤 의자왕은 낙양에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뜬다. 그리고 30년 뒤 전쟁 포로의 후손으로 사라진 나라의 유민으로 부여태비는 당나라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당나라 황족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묘지석을 찾았다. 실마리가 있었다. 这是它的木质盖儿，这个质盖上呢一共有9个字，上面就说明他是唐代果王的妃子，就说扶余氏呢是唐代果王的妃子的，唐故果王妃。 당나라 국왕의 왕비 부여태비. 그녀는 왕비였던 것이다. 扶余氏的这个墓呢，实际上她是和她的丈夫的合葬墓，她的丈夫呢叫李邕，所以呢，你看我们现在看到的这个墓志呢，这是李邕的墓志铭，这上面写的是大唐故四果王墓志铭，这是扶余氏的丈夫。 부여태비의 남편은 괴계 왕이었다. 부여태비는 괴광 이용과 결혼해 왕비가 됐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용이 황제 증손자였다는 것이다. 당대 왕이라고 하면은 황제 아래 최고의 그 명예와 지위를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객왕이라고 하면은 객국의 왕을 의미하는데 그 여러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부여태비에 대해 알기 위해 취재진은 괴기라 불렸던 곳을 찾아 나섰다. 지금의 영보다. 중국 역사상 대대로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영보. 이곳은 당나라의 제1수도인 장안과 제2수도인 낙양을 잇는 중간 지점. 때문에 함곡과는 교통의 요지이자 물자의 이동로로 통했다. 이 숲길이 바로 함곡관만 막으면 물자의 흐름이 끊기고 만다는 말이 유래한 장소다. 지금은 옛길 위에 새로 뚫린 장안 낙양 간 고속도로가 물류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은 이곳 괴계 왕이었다. 그 객주 자사를 그 부여태비 남편인 이용이 맡았다는 것은 당나라의 동도와 서도를 이어주는 요충지를 이용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중요도를 보여주는 그 사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괴광 이용과 결혼함으로써 부여태비는 당 황실의 인척이자 왕비가 됐다. 사라진 나라의 후손에게 이는 어떻게 가당한 일이었을까? 당신은 신분과 계급이 철저하게 구분됐던 당나라 8세기. 태비가 만일 멸망한 백제 유민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면 이 결혼은 불가능했다. 唐代的这个宗室四国王李邕就娶了百济国王王族的女儿扶余太妃啊，他们结为夫妻啊。在我个人看来，他们还是属于门当户对的，哎，他们的地位和身份都是一样高的，优厚的礼遇啊，他们还享受着王族的待遇。 나라를 잃으면 백성은 서력을 당하게 돼 있다. 죽거나 팔려가 노비로 살거나 혹은 오지로 보내져 척박한 땅을 개간하다 결국 사라진다. 백제 유민도 그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百济王走入唐之后，资料就是很少很少啊，他们就王族的后裔到后来到底怎么样，我们学界不知道啊。那么04年扶余妃的墓志铭发掘之后，我们就是可以看到，扶余氏百济王族在8世纪初，当时还维持这种王族的待遇啊。 这在中国学界来说，也是一个很好的资料。 한으로 사라졌을 것이라 여겨졌던 백제의 마지막 역사. 그러나 부여태비 그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멸망한 백제의 공주가 당나라를 세운 황제의 증손자와 결혼을 해서 황족이 됐다. 그렇다면 부여태비는 결혼 전에 이미 황족의 결혼 상대자로 거론될 만큼 높은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비록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나라에서 백제 공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새롭게 밝혀진 이 사실은 응당 노예나 평민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백제 유민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공주라면 일단 백제라는 나라가 있어야 공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가가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백제의 공주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고려 성촌. 7세기 고구려가 세운 성이다. 이곳은 고구려에게 요동방어선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에 백제 흔적이 남아 있다. 墙上就搁这山上脚圈全搁这山上连上了，全都连的，全都是就这个山圈这一圈全都是。 고려 성촌을 성벽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에 산 정상으로 올라가 봤다.
산은 높고 가파르다. 这石头是轻的呀。 정상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니 이곳은 마치 하나의 요새와 같았다. 산이 마을을 보호하는 지형이었다. 그 형태가 아직도 잘 남아있다. 성벽의 모양이 선명하다. 건안고성. 석축벽은 견치식 산성으로 개의 이빨처럼 촘촘하게 쌓은 고구려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성벽은 산등성이를 에둘러 쌓아 방어 기지로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就那个山尖，我这是到这北边是到这个东门口的胡家那边，南边这个山是到东门口的南边那个杠，一起到那么老青山那边，这一圈都圈上了。 668년 이 견고했던 건안성도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당나라에 점령되고 만다. 그런데 그 후 9년 뒤 건안고성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중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백제 유민들을 이곳에 모여 살게 한 것이다. 반란을 막기 위해 일부러 중국 전역에 흩뜨려 놓았던 백제 유민들. 그들을 한데 모여 살게 한 당나라의 의도는 무엇일까? 作为百济移民来说，这是唐朝政策的改变。以前是唐朝是介入政策，后来就是改变为就是他让百济人自己管理自己啊。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낙양에서 사망한 의자왕의 뒤를 부여융으로 하여금 잇게 한 것이다. 의자왕의 맏아들 부여융. 당나라에서 지어진 묘비명의 첫머리인 부여융이 백제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의자왕처럼 대방군왕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대방군왕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부여융의 할아버지인 무왕, 아버지인 의자왕이 이제 받았던 벼슬 호칭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왕이나 의자왕이 백제 영역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있을 때 받았던 그런 이제 벼슬이 되는 것인데 이걸 또 백제가 망한 이후에 부여융도 그 같은 벼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나라에서 부여융의 존재를 백제 왕으로 당당하게 또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막 되는 것이죠. 왕위를 승계한 부여융은 대방군왕, 즉 백제 왕으로서 건안고성을 통치했다.并且把缠到这个唐朝的一些百济移民都集中到那里，以这个百济国还存在的这形式，让百济国的太子原来的太子，仍然在这儿进行统治，实际就相当于百济国的，就是百济国的国王，也就是说。 百济是以另一种形式，以流亡政府的形式存在于建州这个地方。 그뿐만이 아니다. 당나라 역사서에는 건안고성을 백제라 부르고 있었다.
백제가 멸망한 후 요동반도 건안고성에서 백제는 부활한 것이다. 부여태비는 이곳에서 백제의 마지막 공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제는 부활할 수 있었을까? (680년) 3만 명의 토번군과 3천 명의 당나라군 간의 일대 결전이 벌어졌다. 토번은 어이없이 무너진다. 3만을 이긴 3천 군사의 수장은 바로 백제 유민 흑치상지다. 最强盛时代的七大最杰出的七大将领，七大将领，还有是高宗的时候，最能打仗的3个将领，就是薛仁贵、苏鼎亨跟黑赤长直。因为唯一的黑赤长直，他不是唐朝人。 흑치상지가 무찌른 토번은 당시 최강대국인 당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토번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던 당나라에게 백제 유민이 힘을 보탠 것이다. 당나라 측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서 막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두통거리라고 할 수 있는 토번이라든지 돌고래 침공을 백제 유민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이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나고 모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백제 유민들에 대한 배려랄까 또 당나라 조정이 입고 있는 신세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배품 이런 것이 백제 유민들의 사회적인 그 급을 높이지 않았겠는가. 백제 유민들은 당나라 군대의 요직을 차지했다. 사타충이는 당나라 궁성을 지키는 호위 장군이었다. 난원경은 당나라에서 태어나 8세기 초에 활약하며 절충 도위를 지냈다. 심지어 수도 장안성의 호위를 맡은 이도 당나라 사람이 아닌 백제인 순장군이었다. 백제 유민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중국 안에서 발휘될 때 백제 왕족들도 그만큼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백제 왕족들이 중국 지배계급이나 황족들과 가깝게 지냄으로써 백제 유민들이 또 인정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아마 그와 같은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 유민들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들의 지도자인 백제 왕족의 지위도 높아졌다. 백제의 마지막 공주는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보니 백제는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요동 땅 건안고성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만리타향 건안고성의 백제는 중국 전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다시 모인 유민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흘렸을 뜨거운 피와 땀에 의해서 일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원은 아마 한 가지였을 테지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백제 공주 부여태비. 그녀는 당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백제 유민으로 또 당나라의 황족이 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갔을까요? 우리는 중국 법문사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섬서성의 법문사. 이곳은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통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가모니의 손가락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엔 탑이 무너져 지하 동굴이 발견됐는데 당나라 때의 각종 보화가 다량 출토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탑 지하엔 공덕비가 모셔져 있다. 그 공덕비엔 황제를 포함한 3사람이 머리카락을 태우며 공양의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중 이용의 아내가 있다. 唐皇帝中宗李显，还有韦皇后，还有享受很高待遇的韦后的妹妹，这个佟国夫人，她呢是李邕的夫人。 숭국부인. 숭국부인이 대체 누굴까? 구당서에 숭국부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용은 부여태비를 만나기 전 숭국부인과 결혼한 적이 있었다. 그 이용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정치적인 감각이 좋게 말해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중종이 그 황제로서 통치를 할 때 중종의 그 비인 위황후의 여동생인 이제 숭국부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척 세력이 되는 거죠. 일종의 황실 세력이면서도 외척 세력이 되는 거죠. 당신은 황제의 부인 위황후가 실세였다. 이용은 위황후의 여동생 숭국부인과 결혼함으로 인해 화려한 시기를 맞게 된다. 결혼을 통해 왕위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황제가 바뀐다. 새 정권은 기존의 실력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기 시작한다. 이용 일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장안엔 정권 교체를 위한 피바람이 불었고 황후의 동생 숭국부인과 이용 역시 숙청 대상 1순위였다. 이용은 위기를 벗어나야 했다. 이용은 직접 아내의 목을 뱄다. 숭국부인의 목을 조정에 바침으로써 이용은 목숨만은 간신히 구한다. 하지만 왕위를 잃어버렸다. 그런 이용이 어떻게 부여태비와 결혼을 하게 됐을까? 용문석굴에 실마리가 있다.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5세기부터) (9세기) 사이에 조성된 용문석굴엔 2,300개의 석굴과 10만 점이 넘는 불상이 새겨져 있다. 사람들은 시주를 하고 간절한 염원으로 석벽에 상을 새겼다. 그런데 용문석굴 한쪽에 당시의 결혼 풍습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가 새겨져 있다. 당나라 고위직 관리가 백제 왕족과 혼인을 했던 것이다. 일문 낭장의 부인인 부여씨가 불상 2구를 공양했다는 내용이다. 因为郎将是唐朝廷的禁卫军，相当于京官五品，
他的社会地位是比较高的，啊，那么他的妻子扶余氏呢，是百济国的王姓，啊，他应当是百济国王扶余义慈的后代。那么百济国的王姓扶余氏和当时朝廷的一些要员、大官结成婚姻啊，都是非常正常的。 백제인들은 당나라 군부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당나라 고관 대작들도 백제 왕족과의 결혼을 원했다. 이용은 두 번째 아내를 맡기로 한다. 부여태비를 통해 어떻게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던 이용은 백제의 마지막 공주에게 청혼을 한다. 그때 부여태비의 나이 꽃다운 22이었다. 이용은 바람대로 그 즉시 복위하게 된다. 퀵지역의 왕위에 다시 오른 것이다. 부여태비가 이용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이용은 두 번째 황금기를 맞는다. 이용에게 결혼이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국 부인과 이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얻었던 것이 그 예종대는 이제 백제 왕실의 그 후예인 부여태비를 통해서 다시 어떤 그 당나라 중앙 정치 무대에서 그 정치적인 생명을 그 연장을 시키고 또한 그 정치적인 그 역량을 부여태비를 등에 업고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돌아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여태비는 왜 그런 결혼을 허락한 것일까? 또 다른 물음이 태비에게 놓여졌다. 부여태비는 이용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녀는 남편에게 계획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이용당한 듯한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부여태비는 이 아내를 죽인 비정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을까요? 아무리 이용이 당나라 황제의 증손자라 한들 또 이 결혼을 통해 당나라 최고의 권력을 쥘 수 있다 한들 한 여인으로서 아내의 목을 벤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태비의 결혼엔 어떠한 속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왕족은 국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나라를 잃고 당나라의 새 터전을 잡았지만 그래도 온전한 백제는 아니었다. 게다가 태비의 곁엔 의지될 만한 이가 이미 떠나 남아있지 않았다. 의자왕과 부여용은 이국 땅에서 상을 다했다. 생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1000년이 넘게 이역만리에 잠들어 있던 그들의 한을 위해 지난 2000년 부여에서 의자왕과 부여용의 장례를 치렀다. 의자왕이 실제로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백제로 돌아갈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동안 선대왕은 하나둘 떠나갔다.
부여태비는 백제 왕족으로서 유민들에게 힘이 돼주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22의 나이에 아내를 죽인 당나라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던 이유였다. 백제 공주로서 받아들여야 할 희생이었던 것이다. 왕족은 이제 국가 멸망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설령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법통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가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는 역할을 이제 왕족들은 이제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비는 결혼 후 낙양에서 살았다. 지금은 옥수수밭에 불과하지만 서화궁촌은 당나라 시절 부촌이었다. 이곳에 부여태비가 있었다. 我们现在所处的地方啊，现在虽然是玉米地啊，可是，在隋唐的时期，它是洛阳城里边的一个很重要的里坊，叫家善坊。家善坊里面住了几百户人家，啊，里面住了很多的达官贵人，啊，其中的四国王李邕和他的妻子扶余太妃，在这个里面是身份最高的一家人家，他们住的房子是当地最好的。 그들 부부의 거주지는 장안에도 있었다. 부여태비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당나라의 그 수도가 두 군데였습니다. 장안과 낙양이었었는데요. 부여태비가 살던 집은 낙양의 가선방 그리고 장안의 숭연방이라고 기록에 분명히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유명하고 그리고 대단했던 집인 것 같습니다. 묘지석에 따르면 부여태비는 좋은 집에 살았지만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품성과 덕 있는 행동 덕분에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 묘지석엔 부여태비 품행 덕에 황실에서 의자왕 왕가를 군자의 집안이라 칭송했다고 적혀 있다. 부여태비는 가을의 단풍과 같고 봄날의 숲과 같았다. 또 백제의 얼굴이라 칭송됐다. 백제의 마지막 공주는 738년 11월 49세 일기로 생을 다할 때까지 어질며 덕행 있는 삶을 살았다. 그 후 그녀의 5아이 중 맏아들 이거가 괴광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 그녀는 부여왕비에서 왕의 어머니란 뜻인 부여태비로 격상된 칭호를 받는다. 부여태비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모두 이곳 건안고성에 있었을 것이다. 건안고성은 당나라에서 백제 유민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속했던 근거였다. 당나라 역사서는 건안고성이 사라질 때 마침내 백제 씨가 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从理论上讲，从正史史料记载来看，百济是灭亡于公元660年。
但后来以流亡政府的形式存在于建安州。这个建安州的白籍政府后来不存在，也意味着白籍国的最终灭亡。 고난고성의 백제는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됐을까? 구당서에 따르면 백제는 발해에 의해 멸망했다. 백제가 한반도에서 사라진 지 150여 년 뒤의 일이다. 건안고성의 이제 전속 문제는 발해 팽창하고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발해 그 10대 왕인 대인수 왕이 818년에 즉위해가지고 사방으로 이제 팽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동 지역을 지배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바로 9세기 전반기에 와가지고 건안고성이 이제 발해 영토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677년부터 한 155년, 150년 이상 존속했던 이제 건안고성에 이제 백제가 이제 그때까지 존속했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쓰러져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백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백제의 왕족과 유민들은 이국 땅 요동에서 150년을 질기게 살아남았다. 부여태비 또한 그 간절함으로 49년의 생을 살았다. 그녀의 삶은 백제 유민들의 희망이었을 것이다.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백제의 마지막 뒤안길. 거기엔 백제의 마지막 공주 부여태비가 있었다. 왕족과 국가는 운명을 함께합니다. 국가의 힘이 약화되면 왕족의 세력도 약화되고요. 국가가 사라지면 왕족 또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백제의 마지막 공주로서 이용과의 결혼은 부여태비 자신을 위하는 일임과 동시에 가족과 백성과 백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의자왕의 증손녀, 백제의 마지막 공주 부여태비. 우리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보다 알아가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는 동안 그녀의 존재는 우리에게 백제 역사의 마지막을 다시 쓰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제 땅을 빼앗긴 이들이 타향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눈물은 얼마나 뜨거운 것이며 그 각오는 얼마나 비장한 것이었는지, 이 부여태비 묘지석은 그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1300년 전 백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